정비를 10년가량.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아직 현역이거든요. 가성비가 장점 아닐까요? YF 소나타하고 실내가 비견될 만큼 3엽중로. 암모나이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반떼는 아반떼구나. 피시테일 현상이. 좌우로 떨리는 거죠.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엔진 오일이 감소되는 교체를 해주죠. 엔진 오일 교체 주기는 정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한기사입니다. 혹시 가성비 중고차를 고민 중이신가요? 그럼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베스트셀링 준중형 차인 바로 5세대 아반떼 MD입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장점을 바탕으로 아반떼 MD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아반떼 MD 차주분을 만나러 부산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아 오토큐와 벤츠 서비스 센터에서 정비를 10년가량 하다가요. 지금은 부산 기장에서 3대째 30년간 운영되고 있는 호나몰의 제과점을 아버지에 이어서 운영하고 있는 건우아빠 김재민입니다. 차주님께서 기아 자동차 오토큐와 벤츠 AS 센터에서 정비하시다가 가업을 물려받으신 거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개의 기술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 채널 보시고 가시면 서비스 듬뿍 주신다.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011년식 아반떼 MD고요. 140마력의 17토크. 옵션 같은 경우는 내비를 뺀 풀옵션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트림은 어떤 트림인가요? 프리미어 트림입니다. 이 차는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2011년 당시에 신차로 제가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럼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차값만 198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딱 10만 4,500km.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제 이름으로 된 차는 이 차가 처음이고요. 그 이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타시던 수동 에스페로, 지금은 제가 첫 차로 샀던 아반떼 MD, 가게 배달차로 쓰고 있는 스파크,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물려주신 제네시스 BH, 그렇게 세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를 세대로 운행 중이신 거네요. 아반떼 MD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사회 초년생이기도 했고 정비하기를 전이어서 정비업계에 진출하시기 전이셨네요. 네네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카포라고 하죠. 저는 중형 중고차를 사고 싶었었거든요. NF 소나타라든지 아니면은 SM520이나 525V 구매를 원하고 있었는데, 워낙에 이제 부모님께서 새 차를 사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아반떼 말고도 동급 차량에서 선택지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SM3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라세티 프리미어도 있었고, 포르테도 있었고. 근데 그 차량들 중에서 아반떼가 그 당시에 옵션이라든지 디자인도 센세이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반떼를 구매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트림이 굉장히 다양했었어요. 프리미어 트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때 구매 당시에는 트림이 4개였습니다. 디럭스, 럭셔리, 프리미어, 탑 요거였는데, 프리미어에서 탑으로 넘어가면 되는 게 그때 당시 HID, 쉽게 얘기하자면 노란색 눈이 아니라 불을 켰을 때 흰색 불이 나오게,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있었고, 그리고 휠이 굉장히 못생기게 바뀌어요. 사실 휠이 마음에 안 들어서 탑으로 안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반떼 MD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반떼 AD 나올 때 그때 광고 문구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건가요? 슈퍼 노말이라고. 슈퍼 노말. 아반떼 MD뿐만 아니고 요즘 나오는 아반떼도 어느 정도 통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에서 아반떼를 기획하고 만드시는 분들이 그거를 기본적으로 다 깔고 계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장 보통의 사람이 보통의 운전 실력을 가지고도 보통의 금액을 가지고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MD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지만은 사실 아직 현역이거든요. 제가 정비를 하다 보니까 제 차를 자가 수리를 하잖아요. 제가 현대 모비스 이런 데 말고도 폐차장이나 이런 데 한 번씩 들리거든요. 예를 들면 라이트라든지 이런 부품들을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어서 한 번씩 들리는데, 그분들도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어느 정도 수명이 다해서 폐차를 하게 된다면은 부품들이 나오는 게 꽤나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반떼 MD는 아직 현역이라서 부품이 없다, 폐차를 하는 차가 잘 없다는 거죠. 큰 문제 없이 잘 탈 수 있는 차가 아반떼 MD고,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슈퍼 노말이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분들이 중고차로 떠오기에도 굉장한 가성비가 장점 아닐까요? 가격 비교 어플에서 제 차를 한번 올려봤어요.
700만 원 후반대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때는 700만 원 후반대라든지 이쯤이면은 구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가성비인 것 같습니다. 어제 SK잉크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2022년 7월 기준인데 확실히 반도체 이슈 때문인지 중고차가가 좀 오르긴 한 것 같아요. 2010에서 2012년식 정도로 제가 계산 한번 때려봤는데 600 언저리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키로수는 많아요. 그래도 중고차로 떠와서 남녀노소 사회 초년생이건 조금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건 정말 가볍게 타기에 이만한 차가 없다. 그러면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정비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본넷을 열었을 때 사투리로 치면 이제 헐빈해 보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어있는 부분이 많아 보이고 그 비어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는 사람 팔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접근하기가 인체 공학적으로 좀 편하네요. 그렇죠. 편하다는 게 정비사한테만 장점이 아니고 이게 손이 들어가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손이 안 들어가면은 이것저것 뜯거나 아니면은 뭐 심한 경우에는 엔진이나 트랜스미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려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필수 불가결적으로 공임이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확실한 장점이죠. 정비사 입장에서 수리를 하실 때 수리가 정말 용이하고 그게 공임도 저렴해지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파생이 된다. 공임이 저렴한 것과 더불어서 워낙 베스트셀링카잖아요. 부품 수급도 굉장히 용이하겠네요. 길 가다가 어느 동네 가도 현대기아 부품 대리점이 있습니다. 비록 얘가 현대차긴 하지만은 기아 부품 대리점 가서 파트 넘버를 얘기를 하시면은 K3 부품으로 완벽하게 보완되는 부품을 주기 때문에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 뭐 아직까지는 말이 안 된다고. K3랑 호환되는 것도 많은가 보네요. 실내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내 내장재는 조금 다를 수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들어간 하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진오일 교환할 때 에어클리너, 오일 필터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다 호환이 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준중형이라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나올 때만 해도 실내가 꽤나 넓은 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같이 나왔던 YF 소나타하고 실내가 비견될 만큼 생각보다 많이 넓고요. 지금은 없지만은 제가 뒤에 카시트를 장착하고 다녔는데 그거를 장착하고 장모님이나 저희 어머니 같이 타고 다녀도 좁다든지 그런 느낌은 받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진 저 계기판이 2층으로 슈퍼비전 계기판이 아니네요. 트림이 탑이 아니다 보니까 빠졌는데 그게 있으면 사실 간지는 나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기본형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살짝 분리되어 있고 흑백인데 슈퍼비전은 위아래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약간 컬러풀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당시에 2010년, 11년에 나왔을 때 실루엣 디자인은 센세이션 아니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센세이션이었죠. 안 좋은 쪽으로. 그때 당시에 나왔던 MD, YF 소나타 이렇게 해가지고 3엽충 룩 공모나이트, 곤충 공룡하고 같이 다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다고 해서 사실 처음에 그 부분이 되게 불만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시대를 앞서 나가는 디자인이었다. 확실히 그 전세대에 동글동글했던 아반떼 HD에서 넘어오면서 이 친구를 좀 날렵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보면 선녀예요. 이 친구의 출력에 대해서는 만족을 좀 하시는 편인가요? 여러 가지 차를 타신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크게 불만이 있다? 잘 안 나가는 느낌이다? 이런 거는 크게 없어요. 말 그대로 이제 슈퍼 노말이다 보니까 내가 시내에서 타고 다닐 때 와이프하고 애기하고 타고 다닐 때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애기 태우고 멀리 갈 때는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거 한번 운전하고 와서 이 차를 타면은 아반떼는 아반떼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첫 차를 아반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봤을 때는 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모자라다거나 불만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이 이전에 정비를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부품을 사서 요즘에도 자가 정비를 조금씩 하거든요. 쉐보레 부품이 현대 부품보다 월등하게 비쌉니다. 이거는 정비사 피셜이네요. 직접 가서 구매해보시면 압니다. 보통 엔진오일 세트라고 하거든요. 엔진오일, 에어클리너, 오일필터 이게 엔진오일 세트인데 근데 부품값이 걔가 더 비싸요. 아반떼가 등급은 더 한 단계 위인데 부품값은 경차인 스파크가 더 비싼 거예요. 네. 동일 부품이요. 그렇죠. 모양은 다를지언정 용도는 똑같으니까. 어느 정도로 비싼가요? 엔진오일 세트 기준으로만 하면은 1, 2만 원 정도는 더 비싼 것 같고요.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파크에서 더덕더덕 소리가 나서 하체 부품을 하나 한쪽 부분만 샀는데 아반떼는 양쪽 다 바꿀 수 있는 부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배 차이라는 얘기죠. 이 아반떼 MD 부품값이 확실히 저렴한 부분이 있다. 아반떼 MD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나왔을 때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피시테일 현상이라고 해서 엉덩이가 자꾸 바깥쪽으로 흐르는 거죠. 생선 꼬리가 팔딱팔딱 하듯이 차체 후미가 좌우로 떨리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다. 피시테일 현상이라는 게 차량의 무게 배분이 좀 안 맞다거나 하체 세팅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하면은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그때 당시에 우스갯소리로 뒤에 이제 쌀가마니 한 2가마니 싣고 다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하체 접지력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면 전륜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엔진 미션이 전부 다 앞으로 가 있고 뒤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가볍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운전하면서 피시테일 현상을 못 느낀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속력이 있고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는 느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다니시다 보면은 교량 칸마다 연결해주는 네, 그 부분이 철 구조물처럼 돼 있는데 만약에 그 교량이 호너다 그러면은 낮은 속도에서도 내 차가 순간이동해 있습니다. 철로 돼 있는 벽력하는 부위를 코너로 지나간다? 그러면 약간 이게 뒤가 살짝 휘청하는 게 느껴지세요? 휘청한다기보다는 아예 엉덩이가 절로 가 있다라는 느낌이 피시테일 영상이 확실히 진짜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운행하는 속도만 지키면은 10년 동안 피시테일 때문에 저는 사고 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너무 고속에서 주행하는 거 아닌 이상 일상 영역 주행에서는 크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차주님 요거를 개선된 모델이 차체 자세 제어 장치 VDC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 모델은 지금 그게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아반떼 MD 2013년식 그리고 페이스리프팅 더 뉴 아반떼 MD부터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VDC가 기본 적용이 돼가지고요. 그 모델부터는 하체 개선도 좀 됐고 그래도 피시테일 현상이 좀 많이 잡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피시테일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단점 하나 있지 않나요? 이 시기에 나왔던 현대 기아차들은 다 피할 수 없는 부분 같은데요. 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동력을 만들어내는 엔진이 문제가 있죠. 엔진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직분사 엔진, 연료 자체를 엔진 외부에서 쏴서 공기랑 같이 엔진 내부로 넣어주는 게 아닌 엔진 내부에다가 바로 연료하고 공기를 넣어버려서 터트려버리는 그 직분사 엔진, GDI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죠. 지금 차주님께서 약간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엔진 오일이 감소되는 그런 증상 아닌가요? 엔진 오일이 감소가 되기도 하고 엔진 내부의 마찰을 줄여주기 위해서 있는 게 엔진 오일인데 그게 나중에 부족해지고 하다 보면은 피스톤이 엔진 블럭을 뚫고 나와버리죠.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GDI 문제 때문에 그래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차들을 몇 대 봐서 놀랍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GDI 결함 문제가 2010년 3월 달에 생산된 모델부터 2015년 9월까지 생산된 이 모델들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엔진 문제를 엔진을 바꿔주는 건가요? 어떻게 개선해 주는 건가요? 교체를 해주죠. 아 엔진을 바꿔주는 거예요? 네네. 그럼 차주님도 이 엔진을 교체하셨나요? 네, 저도 교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엔진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테스트를 거치는 건가요? 통지서 같은 게 날라옵니다. 테스트 받으러 오세요? 예, 본인 차는 여기 해당하는 차니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세요 라고 오는데 그러면 가까운 센터에 가시면은 기사님들이 그때 당시 엔진 오일 양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풀선에 맞춰서 오일 스틱 부분도 봉인을 하고 오일 필터 부분도 봉인을 한 뒤에 기간을 주죠. 며칠 뒤에 오세요, 몇 주 뒤에 오세요 해서 몇 주 뒤에 가서 줄어 있으면은 교체를 하는. 이 친구의 보증 기간이 원래는 5년에 10만 킬로였는데 10년에 16만 킬로까지 연장이 돼서 보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 와야 이제 교체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반떼 MD는 사실 이제 지금 신차로는 못 구하는 거니까 중고로 또 와야죠. 엔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걱정하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엔진을 교체해주는 AS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교체를 하면 쇼트 엔진으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개선이 되긴 하는 거네요. 그렇죠. 현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하고 나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 차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중고를 구매하실 때는 이 엔진이 교체가 된 차량인지 그리고 교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 보증 기간 내에 있는 녀석인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또 하나의 뭔가 가슴 아픈 결함 하나 있지 않나요? 또 있습니다. 세워놓고 들으면 더 잘 들리는 그 슬픈 소리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슬픈 소리인가요? 세워놓고 핸들을 움직이면은 무릎 즈음에서 딸깍딸깍딸깍 소리가 날 겁니다. MDPS 초창기 모델이다 보니까 모터하고 스테ering 컬럼하고 그 중간에 고무 부싱이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고무다 보니까 오래 쓰다 보면은 경화가 올 것이고 경화가 오면은 부스러지거든요. 그 당시에 나왔던 아반떼, 그 다음에 포르테, YF 소나타, K5, K7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이 다 똑같이 나거든요. 요만한 검은색 고무 부품 하나만 교환하면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것도 AS가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고무 부싱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네. 요 당시에 나왔던 아반떼 친구들이 약간 차체가 조금 가볍다, 차체가 좀 고속주행 시 불안정하다는 소리가 좀 있는데 차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중형 차가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네. 차체는 가볍다라고 느끼는데 불안하다든지 그런 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연식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창문이라든지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는 편입니다. 아반떼
아반떼 MD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얘는 한 달에 사실 10만 원도 안 들어가죠. 또 스파크 녀석 많이 타시고. 그렇죠.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3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거의 뭐 없다시피 하겠네요. 1년 자동차세가 12만 원, 1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GDI 엔진을 쇼트 엔진으로 교체하셨잖아요. 엔진오일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세요? 무조건 5,000km 또는 6개월 그 안에 무조건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마 들어야겠네요, 저희가. 차 처음 샀을 때 주는 책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 책자에도 그렇게 다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정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직접적으로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은 차는 그냥 그때그때 교환해야 될 때 교환하고 그냥 타고 다니는 용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에 대한 불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비하는 건 아니고 차가 곧 나고 내가 곧 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저예요. 예를 들어서 아반떼인데 포르쉐에 들어가는 엔진 오일이다 뭐다 해서 그런 분들이 가끔씩 계셨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 차만 고장이 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제 시기만 지켜서 자기 브랜드에서 나온 그 부품들 굳이 뭐 다른 차량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안 하셔도 차 관리하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 오토큐 출신이시다 보니까 정비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아반떼 MD를 중고로 구매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구매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 있을까요? 출시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연식이 좀 된 중고차들은 시운전은 해야 되고요. 시운전을 하면서 느낌이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차량은 너무나 확연히 다르다라는 느낌이 나면은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건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소모품 관리가 얼만큼 잘 됐는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엔진오일 색깔이라든지 브레이크 패드 교환 상태라든지 타이어 그런 부분들 기본적인 소모품이 소홀해지면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당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라도 이때까지 잘 교체가 됐었는지 교환 주기는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만 킬로면 브레이크 패드가 기본적으로 한 2번 정도는 교체가 되었다고 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10만 킬로인데 브레이크 패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라고 한다면은 소모품 관리에는 어느 정도 했던 차구나 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인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소모품이 잘 관리가 된 차들은 그만큼 전차주님들이 신경을 많이 썼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는 게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아반떼 MD를 구매하신 거를 후회하시진 않나요? 전혀 후회가 된다거나 그러지도 않고 제 이름으로 된 첫 차다 보니까 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제가 2살짜리 아기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나중에 커서 운전면허를 땄을 때 저는 이 차를 잘 관리해가지고 아들한테 첫 차로 물려주고 싶을 정도로 이 차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좋다고도 말 못하고 나쁘다고도 말 못하는 차거든요. 그만큼 호불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고차를 고민하고 계신다든지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반떼 MD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형님들 중고로 떠오르기 너무나도 괜찮은 아반떼 MD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거 아니죠?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진행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로 출연 신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